오늘까지 비서거 발언 논란 이거를 다룰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솔직히 방송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공격도 방어도 이제 좀 지치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지난주에 입은 내상이 아직도 치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딱 이 시간이었죠. 이 시간에 우리가 속보로 접했습니다. 속보 들어왔을 때 그 충격이란. 네, 홍보수석의 입장 발표가 있었죠. 날리면이 나왔죠. 네, 날리면. 예. 아유. 저는 충분히 공격을 하지 못했다라고 비판을 들었고 오히려 왜 그 얘기를 듣고 천하람이 더 놀라냐 이런 반응들이.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앞부분 이 X는 대통령도 상당히 혼란을 느끼는 것 같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대통령의 EX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도 혼란을 느낀다고 하지만 국민들도 굉장한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대기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한 감정가 두 분 들어주시죠. 자, 39,000원과 엔화에 35,000엔? 3,500엔. 그거 뭐예요? 교토 아라시야마 대나무숲 반나절 투어 비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담양의 대나무 담양. 좋은데 왜 굳이 일본까지 가요? 지금 대통령님 비서실장께서 네.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네. 대나무 숲이 아니면 외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 대나무 숲에 가서 네. 대통령기는 시스타의 쉐킷 쉐킷 이라고 외치면 네. 사람들이 알아듣잖아요. 노래 제목입니다. 네. 네네. 아무도 못 알아듣는 교토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에 가셔서 반나절 동안 35,000엔을 내시고 시스타의 쉐킷을 마음껏 부르시다가 오시라고. 노래 그러니까 부르고 아니 오시라고. 본인이라고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예, 예. 아, 그 말인즉 네. 비서실장은 이 X 발언이 정확하게 들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게 안 들리시는 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정말 들고 싶어하는 윤핵관 호소인 한 대여섯 분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다 그렇게 XX로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9,000원. 예, 이게 뭐냐면은 대기 전력 차단 스위치입니다. 요새 한 번에 띡 누르면 이제 전등 다 꺼지고 그 대기 전력 차단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대기 전력? 예. 예. 요새 지금 보면은 김대기 실장이 아, 김대기. 대기 전력. 나 뭔 말 하나 했어요. 아, 김대기 실장. 김대기 실장이 너무 대기 타시는 것 같아요. 아, 대기 탄다? 지금 보면 너무 한가해 보여요, 이 멘트가. 아니, 뭐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다. 아니,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비서실장이 이거를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때입니까? 네. 대통령께 고성능 스피커 같은 거,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거 좋은 거 들어가셔고 좀 틀어도 계속 드리고 들려드리라고요? 들려드리고 불충 이거에 아닐까요? 대해서 아니 제대로 된 우리가 결정을 내리자. 결정을 내리자. 이제는 대기 타는 거 그만하고 뭔가 결단을 내리고 이걸 하자. 혼란을 느끼신다고 그러니까 직접 들려드린다. 직접 들려드리고 충원을 해야죠 이거에 대해서. 네. 뭐 근데 계속 이렇게 대기 타고 있으니까 저는 아무튼 대기 전력 차단 장치가 좀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런 대기 타지 생각이- 마시라. 그럼요. 네. 결단을 해야 된다. 네. 그냥 근데 참 여당 논객이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궁금하긴 해요. 어때요? 뭐 아직까지는 윤리위 당한 건 아니니까 일단은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여당을 위한 거거든요. 아, 위해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EXX가 이 사람이다라고 들리는 분들이 저희 당과 저희 진영과 저희 대통령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최악의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네, 자기 좋은 자리 받아가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고 민심 이반을 일으킨다. 당연하죠. 그게 나쁜 거지. 이 XX로 들린다라고 말하는 사람, 즉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하지만 권력자의 마음을 외면하는 사람보다는 모든 국민들이 비웃어도 제기에는 이 사람으로 들립니다라고 대중에게 외칠 수 있는 사람. 권력자는 항상 이런 사람을 선호해 왔죠. 김대기 비서실장은 비서고 관련해서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주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있어요. 가짜 뉴스만은 퇴치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MBC를 공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MBC를 또 고발한 것 같던데 이런 지금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이건 분? MBC의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 당일 아침에 148개 언론사가 이 녹취와 관련돼서 바이든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건 어떤 언론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관계 하나도 맞지 않는 게요. 이때 이미 9시 39분이었나요? 엠바고가 풀렸다는 얘기는 모든 언론사가 각각 준비되는 대로 보도하자라는 약속을 하게 된 것이고요. 어떤 언론사는 11시, 12시 자기 정규 뉴스 시간을 맞춰서 집어넣으려고 했을 것이고 네. 그런데 MBC가 한 발 빠르게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에 먼저 올리자라는 결정을 한 정도이지 각자 언론사가 판단을 해서 한 것이지 MBC가 들어주니까 아이고 바이든으로 들리네. 그리고 148개 언론사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김대기 비서실장의 이런 판단 그리고 국민의힘의 고발은 148개 언론사에 함께 이루어졌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모저모 취재를 해보니까 당일에 그날 저녁에 뉴욕에서 대통령께서 난 바이든이랑 한 적이 없다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홍보실 수석실을 치고 나와서 전체 문장 정리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바이든이 없었다라고 우리나라 현재 시간, 우리나라 여기 시간으로 10시, 11시, 12시 사이에 부인을 했으면 바로 했으면. 148개 중에서 절반 정도는 그래 우리는 날리면으로 쓰겠어라고 해서 공방이 일어나면서 네. 국민들이 볼 때 양쪽을 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들었을 테거든요. 근데 네. 홍보수석실이 대응을 안 한 것에 책임을 왜 유튜브에 먼저 올렸다는 이유로 MBC가 져야 합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저희가 너무 MBC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KBS도 그렇고 뭐 SBS도 그렇고 다 뭐 아니면 뭐 TV조선, 채널A 모든 언론사가 다 각자의 판단으로 자막을 입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채널 A는 그게 확실치 않다고 보도를 하긴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각자의 판단으로 하는 거지 뭐 MBC를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왜 MBC만 타겟팅하느냐 이거 좀 부적절하고요. 저희가 친미한다는 정당이고 저희가 자유를 중시한다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언론사 상대로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물론 언론사가 국익을 해칠 때들이 있겠죠. 뭐 예를 네. 들면 도청 감청을 해가지고 비밀 정보를 빼돌린다든지 네네. 아니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뭐 위태롭게 하는 정말 뭐 국가 기밀을 뭐 이렇게 누설한다든지 이거는 당연히 막아야 되겠지만 카메라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의 거를 찍어가지고 보도하는 거를 막겠다? 이거는 미국에서 안 하는 일이고 자유진영에서 안 하는 거예요. 네. 저희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겠다, 자유를 중시하겠다라고 하는 당이면 일관성 있게 가야 돼요. MBC가 아무리 우리가 싫어하는 상대라도. 네네.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대통령실과 저희 여당이 조금 우리 당이 표상하는 바가 뭔가, 보수 정당이 뭔가를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굳이 MBC를 타겟팅한 거는 그간에 좀 서로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수 진영 유권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방송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일부 편향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가끔 네. 저도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보면 깜짝 놀랄 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그 출연도 네, 하잖아요. 저는 제가 또 많이 나가기도 하니까. 네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편향성이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MBC만 보도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MBC만 보도했을 때 그거를 문제를 삼아야지. 이거는 저는 되게 타이밍도 안 좋고 명분도 없는 싸움을 저희가 시작했다.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이게 제가 변호사로서의 양심을 걸고 99.9% 무죄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선례들도 많이 있어요. 뭐 광우병 사건 이런 거 떠나서. 그래서 저는 우리 검찰이 정말 독립성이 있고 정권의 눈치를 안 본다라는 걸 보여주려면은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검찰 단계에서 법원까지 가지도 말고 거기서 처분해야 무혐의 된다? 결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박진 장관을 두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해임 건의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겠죠? 네, 당연히 안 받아들이실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해임 건의안이 봤는데 좀 약간 촌스럽더라고요. 약간 올드해요. 촌스럽다는 건 어떤 의미죠? 약간 후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민주당도 얘기하고 있는 게 박진이 특별히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진들한테는 해임 건의를 못 하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냥 총책임자로서 매를 맞아라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좀 생뚱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해도 많은 국민들이 우리가 외교에 있어서 대통령 발언에 있어서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또 똑같이 뭔가 진영 간 대결로 오히려 민주당이 이 폭을 협소하게 만든다. 그건 전략적인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아니 외교부에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어쩌자고 박진 장관을 두둔하시는지 저는 좀 큰 차원에서 이런 걸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유엔 대표부 연설을 하러 갔다 캐나다 총리를 만나고 오는 일정이었잖아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외교 일정이 됩니다. 조문은 나중에 예. 붙은 거니까요. 그런데 굳이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라는 외교적 결정을 한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 정상에게 호의를 베풀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시다 총리는 본인의 지지율이 30%도 안 나온 상황에서 위험한 한국과의 거래를 할 수 없는 것. 이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외교적 상황인데 여기에 굳이 우리 대통령을 보내서 이 사람들 만나게 하는 과정에서 굴욕을 당하게 하고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김종대 의원의 말에 따르면은 회의장 들어갔는데 의자가 없어서 우리 대통령께서 서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의자를 들고 들어와서 중간에서부터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회담 형식이 불리했는데 이런 일을 모두 했던 전반적인 책임은 장관이 지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해임 건의안은요 대통령을 위해서도 받아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태 이후에 공석이 어떤 교육부 장관 인선 발표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그 MB 정부 시절에 교육과기술부 장관을 했던 이주호 전 장관을 지명한 것 같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발탁한 것 같아요. 이게 장관급이라는 장관급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시간이 짧으니까 우리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 후보자만 얘기를 좀 하면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 연금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국정운영 과제잖아요. 노동개혁에서 핵심이 이 경산노위 위원장입니다. 이분이 사측과 노동자와 정부를 함께 모아서 이야기를 한 테이블을 만들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인데 네. 지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노동 관련돼서 굉장히 극운적인 발언을 하는데 어느 정도시냐면요. 네. 예, 불법 파업에는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이거 최근에 김문수 예.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고요.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노동자들이 손배소를 가장 두려워한다.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 원칙대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노사 관계가 안정이 된다. 이분이 30대 때 노동운동 했죠. 20대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인가 50년 전에 예. 민주노총도 없던 시절에 노동운동 하던 분을 2020년에 이 현실에서 지금 노동자와 정부 사이에 대화를 할 중재자로 임명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단 1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을 네. 드러내는 것이고 옆에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노동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에 간부한 사람 없다는 게 정말 전 서글픕니다. 네. 아니 뭐 단일도 모르시지 않겠죠. 근데 저도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면이 약간 좀 있어요. 비판적 시각이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은 최근에 보면은 좀 상식의 영역에서 벗어난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부정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굳이 저희가 또 한 번 이런 어떤 유튜브 발 논란을 겪을 필요가 있나라는 점에서 좀 아쉽고 다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근에는 뭐 창의성 교육이라든지 개별화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과거에 마이스터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거든요. 네. 또 나쁘지 않은 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전 지사 관련해서 괜히 짧게 마무리를 지네요. 뭐 길게 얘기할 게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네, 넘어가시죠. 발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감정 발언 여기서 나왔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지금 10년 내내 비난받고 있는데 없잖아요. 뭐 압수수색하고 옛날에도 뭐 좀 종북의 자금줄 뭐 해가지고 그 몇 년 동안 이제 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뭐 제가 서울지검에 불려가가지고 막 소환당하는 거 전국에 방송되고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냥 국민을 믿고.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아서 억울하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 갔습니까?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자, 국정농단 사태까지 소환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아주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감정가 적어주셨죠? 들어주십시오. 180억 원과 12,000원입니다. 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예, 12,000원 이거 색안경 가격입니다. 색안경? 예, 예. 네. 저는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이재명 대표를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것 같다. 왜 돈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래서 아니 왜 돈을 안 받았다고 전제하고 비교를 해요. 아직 모른다. 아직 모르는 건데 왜 저는 유리한 색안경을 끼워주시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송 많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이 전제를 우리가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뭐 또 얘기하겠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복마전 같은 양상으로 점점 흘러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정말 돈을 한 푼도 안 받으셨는지는 한번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많이 늘었습니다. 깔끔합니다. 아, 의기소침해지네요. 이거 네. 이기기 어렵습니다. 저는 뭐 하나만 한 소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뇌물 액수가 180억 원인데 예, 지금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예, 현금으로 받은 적은 없는데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대구까지 가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해서 겨우 지금 국민의힘을 어떤 의미에서 정상화시켰는데 이준석 나가고 나니까 전부 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 뭐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시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네, 평화부지사. 구속됐고 그리고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지금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내부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화영 킨텍스 사장 만약 그 부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벌 받아야죠. 네. 그걸 누가 뭐 억울하다고 이게 별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법인카드는 자기가 그 회사 일할 때 쓰면 되는 것이고요. 예. 공무원 일할 때 썼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 쌍방울 그룹은 굉장히 간단해요.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의 변호사에게 돈을 줬다. 요거를 검찰이 증명하면 됩니다. 같은 의미에서 성남FC도 마찬가지죠. 두산이 성남FC를 통해서 이재명에게 혹은 이재명 측근에게 돈을 줬다. 이것이 원래 처음의 혐의잖아요. 예. 처음에 뭐 측근들한테 수수료가 어쩌고 뭐 FC에서 현금을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 또 싹 들어가고 제3자 뇌물로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은 간단하다. 예, 쌍방울이 이재명의 변호사에게 돈 준 것과 그다음에 두산이 성남FC를 거쳐서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에게 돈 준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니 뭐 그게 이제 제3자 뇌물 같은 경우는 꼭 본인이 돈 안 받았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좀 챙겨 먹은 것 같은 느낌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우리나라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뭐 돈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특히 초기의 측근들이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공사 구분이 잘 안 되고 좀 부적절한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을 좀 많이 뒀던 것 같고 나름대로 이해를 굳이 해보자면은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선고울 출신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딱 뭐 총학생회 출신에 딱 이렇게 누가 끌어주고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지역에서 누구라도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아마 적극적으로 손을 잡았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 있는 인물들을 많이 만나게 되신 것 같고 이게 어지간한 정치인이었으면 자기 주변에서 이 정도 스캔들이 터졌으면 날아갑니다, 보통.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날렸을 때 당대표든지 대선 후보든지 플랜 B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역꾸역 저는 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수사가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